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를 FOMC라고 하지 않습니까? FOMC. 요게 영어 뜻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거든요. 자, 연방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정부라는 얘기고, 그럼 공개시장위원회라는 건 뭐냐? 경제학에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픈 마켓 매니플레이팅인데요. 요게 그냥 직역을 하면 조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좀 나쁜 거 아닌가? 이런데 이게 매니플레이팅이라는 것은 작동하다, 움직이도록 유도한다라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시장을 움직인다. 그 방법이 바로 금리예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시장을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비밀리에가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거 다 공개하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1년에 8번씩 또는 10번씩 회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음먹으면 오늘 밤에도 회의할 수 있고 내일 밤에도 또 회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폴 볼크라는 그 유명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금리를 하도 많이 올려서 저승사자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갖고 있는 금융 황제 폴 볼크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올릴 때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밤에도 FOMC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포인트나 일거에 올리고, 그런 바람에 이제 농민들이 경운기 몰고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데모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었죠. 어쨌든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기구가 FOMC고, 이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FOMC가 열렸죠. 우리가 FOMC가 열린다 이러면 최대의 관심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을 잡는다는 그 금리 4.5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좀 내릴 만도 하지 않을까?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에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는 데 배팅을 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상 아이러니컬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대통령입니다. 말만 하면 금리를 내리자. 금리를 내려야 경기가 산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불러다가 또는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야 금리 좀 내려라.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미스터 투 레이트라는 조롱적 별명까지 붙여놨잖아요. 항상 늦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 경제가 안 된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왜 트럼프와 각을 지는 것일까? 원래 최초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된 것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임명하는 바람에 연준 의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력서에도 밝히고 있지만 본인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소속인데 공화당 대통령이 하는 정책 일부러 반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느냐? 자, 이것은 중앙은행 총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총책임자로 바라볼 때 본연의, 그러니까 중앙은행 본연의 위상, 역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했다가는 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표를 잠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물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생겨난 이유, 세계 중앙은행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생긴 지 이제 75년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오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좀 잡자. 좋은 말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자고 그러는데 통화가치라는 게 하나의 돈으로 얼마만한 물건을 살 수 있느냐인데 이게 물가가 좌우하잖아요. 물가가 높아지면 한 통화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니까 통화가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가치를 안정시키자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자 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 결국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1차 목표는 통화가치 안정, 즉 물가의 안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가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만 해도 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었어요.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물가 상승 속도가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가는 약 2% 정도는 올라가는 것이 경제 정상화에 유리하거든요. 물가가 완전히 계속 떨어지면 또 디플레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디플레는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인플레가 오고 있으니까 이걸 2% 이상은 안 올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아직도 미국은 이게 2%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서 중앙은행 총재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조금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죄인은 둘째치더라도요.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지금 막 나온 지표에 하면 미국의 소매 판매,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줄면 GDP도 감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GDP가 좀 줄고 있고 방금 나온 소매 판매 지수도 0.9%나 하락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는 거죠.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려서 시중의 경기를 좀 붐업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경제 이론의 ABC 제1장 1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트럼프나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우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 쪽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불과 6개월 전인 그러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오면서 지금 안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유가. 자,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렸어요.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관세는 그 세금만큼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가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말이 있는데 무슨 소비자들 심리가 물가 올라갈 것이야.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 같은 거는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요.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무척 조심스럽죠. 오히려 엄밀히 얘기한다면 정말 정통파, 통화주의자, 예를 들면 밀턴 프리드만 같은 시카고 학파가 만약에 온다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금리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깊어지면 물가 잡다가 GDP가 마이너스가 되고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금 트럼프의 주장도 학문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경기 침체도 좀 조짐이 있지만 그보다는 아직은 물가 잡아야 된다 해서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는 좀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연준 FOMC가 밤사이에 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연준 FOMC 위원들 간에,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간에 가장 논쟁이 됐던 단어, 키워드를 하나 뽑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참 입에 올리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1968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세에 영국에서부터, 특히 미국의 70년대 그 유명한 오일 쇼크 때, 그때 세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학문적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경제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한마디로 물가가 악화되는 와중에 경기도 침체한다. 둘 다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나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물가를 쳐다보면 물가가 나빠진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려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를 잡으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안 좋으면 경기는 좋아지고 경기가 좀 나빠지면 물가가 좋아진다. 이게 서로서 역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공통적인 학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세무엘슨 학자가, 그리고 그 앞서서는 영국의 한 정치인이 1968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예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스태그네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나쁜 거 두 개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또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지금 경기가 좀 침체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출까 말까 하는 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폭탄이 터진 거죠. 하나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도 나빠지는데 물가도 나쁠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것은 지금 중동 사태.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디로 확전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전쟁이 왔다 갔다,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최근에는 블랙버스트라고 하는, 이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초괴물 폭탄, 지하 60m까지 뚫는 핵시설을 일거에 없애버리는 그런 폭탄까지 쓸 거다 말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요. 국제 유가는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요. 전쟁이 생기면 경기도 침체하는데 물가도 올라가요. 이게 1970년대에 바로 4차 중동 전쟁, 그 속에서 오일 쇼크,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세계 경제가 한 15년 이상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어려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교한 경제학적 툴이 있으면, 해결 수단만 있다면 어려운 거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통화를 풀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통화를 풀자니 물가가 오르고, 또 통화를 죄자니 경기가 오면 두 개 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항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어려우니까 슬슬 잡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말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고, 또 스테이플레이션이 왔을 때 스테이플레이션을 극복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필립스 곡선이라는 얘기를 왕왕 보실 거예요. 이 필립스 곡선.
필립스라는 경제학자, 영국의 경제학자가 만든 건데요. 과거 통계치를 쭉 연도별로 추적 조사를 해봤더만 물가와 고용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고용이 경기가 좋아야 고용이 좋으니까 이것을 고용 또는 경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물가하고 고용은 결코 어울리지 못한다. 둘 중에는 물가를 완벽하게 잡으면 물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호불호 이랬다는데 물가가 좋아지면 고용은 나빠지는 겁니다. 물가가 좋아지면 고용은 나빠진다. 고용이 좋아지면 물가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고용을 완벽하게 잡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에서 잡고 물가도 요 정도에서 잡자. 이 균형점을 가장 이상적인 연준 FOMC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목표로 하는 이퀴리브리엄 정책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동 사태 여부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리 인하를 전제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 투자 결정을 했던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보면 연준이 늦어도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한다. 이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연준 회의가요. 이번 달은 이제 지나갔고 다음 달 7월 달에 연준 회의가 한 번 있습니다. 8월 달에 연준이 없어요. FOMC가 없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잭슨 홀 미팅이 있는데 그것은 토론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그 다음이 이제 9월 달인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상으로는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할 것이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중동 사태가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겁니다. 2025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 것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이었는데 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트럼프가 일부 유예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많이 좀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게 중동 사태가 왔다고요. 근데 중동 사태가 오면 어떤 걱정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물가는 안 잡히는데 국제 유가 때문에 물가 막 올라가는데 경기 나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약 15년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그때 바로 말씀 올린 폴 볼크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경기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해서 금리를 25% 선까지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는 극도의 고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와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현명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고 요즘 경제학은 70년대 경제학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오고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동 사태나 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텐데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독자님께 관세 폭탄, 중동 전쟁 사태, 이 대목이 금리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걸 들고 나오니까 너무 불쌍하다. 무슨 좀 김도호 박사한테 생계비를 좀 보태주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는데요. 자,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고요. 저도 디지털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급하게 빨리빨리 제가 지금요 방송을 찍어대는 그게 집에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전 움직이면서 연구소에 가서 학교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도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다.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시대에 거슬게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아날로그로까지 전락하지는 않을게요. 아날로그와 또 디지털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면서 갈수록 세련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성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